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론무어의 먼이라는 책을 공부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론무어 잘 알고 계세요? 론무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성공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론무어가 여러 번의 사업을 실패를 하고 정말 5만 파운드의 빚을 안고 정말 바닥을 쳤대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론무어가 깨달았대요. 불을 끌어당길 때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고 있어. 그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공한 기업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억만장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진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끌어모았지? 돈은 이미 돌고 돌잖아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끌고 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 머니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 백만장자들이 돈을 끌어당기는 그 법칙에 대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공통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문화나 종교나 자라온 환경에서 생긴 부나 돈에 대한 죄책감, 창피함, 믿음을 초월했다. 셋째, 돈의 성격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서 도대체 그게 뭐야?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논문 형식 같아요. 뭐냐면은 서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 방법을 써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서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약간 논문 형식인데, 론무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정의라든지 부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 부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부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 아니면은 집,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론무어는 거기에 더불어서 부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부의 의미는 현금, 저축, 투자, 자본, 주택 그리고 다른 물질적인 재물로서 돈과 연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돈과 연관시켜서 부라고 하지만 부라는 거는 고대 영어 단어에서 볼 때 will이라는 상태의 뜻에서 ths가 붙어가지고 합쳐진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의 뜻은 행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사전적 정의로 보게 되면 행복과 소유물 내지 재물의 풍부한 번영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돈은 행복한 상태이고 복지이고 행복이고 소유물이고 재물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의 새롭고 총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정신적이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정서적인 것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과 연관지어서 그것이 부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론무어에 따르면은 부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행복도 포함된 상태야. 내 정신적인 행복도 포함돼야 되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행복이야. 그러니 돈을 가진다고, 부를 가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부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왜? 부는 나의 행복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것 모든 것을 합쳐야 부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돈을 탐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라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이고 선한 부자가 된다면 내가 가진 부로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로 선한 데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 대한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게 문화나 종교나 자라온 환경에서 생긴 부나 돈에 대한 죄책감, 창피함, 믿음을 초월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여기는 백신이라든지 백신 접종, 위생적인 환경, 좋은 건강보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 통신도 안 되고요. 물도 없고요. 물을 한번 기르러 가려면 저 몇천 킬로를 가서 물을 길러야 할 수도 있고요. 병에 너무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런 환경들, 저희는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고 지붕 있는 집에 살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 무료교육이라는 무료급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들은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선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주어진 거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물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요? 창피함을 느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이나 종교적이나 자라온 환경에서 생긴 부나 돈에 대해서 죄책감과 창피함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성격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요. 돈의 성격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너무 뜬구름 같죠? 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래, 돈의 성격과 의미가 어떤 건데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끝으로 가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돈의 성격을 왜 알아야 하냐면 돈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다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오는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는지에 대한 법칙을 배우고 있고 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돈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오늘의 1,000원과 내일의 1,000원이 다르고요.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이 달라요.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고요. 어떤 것들은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커진 다른 통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출, 소비, 이자율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 물가가 오르면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장을 볼 수 있었던 양과 내일과 일주일 후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장을 볼 수 있었던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과일을 한 바구니를 사도 3,000원, 5,000원 이 정도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과일들을 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채소 단위가 10,000원 정도예요. 몇천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삶의 진보와 진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러온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편한 걸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가격에 더 나은 제품들을 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속성이에요. 그 속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우리 인간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그걸 지불해야 되는 돈의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의 욕구는 인간이 계속해서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싶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욕구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요. 돈은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데요. 돈은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돈은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난하고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요. 90% 이상은 그 돈을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몇 년 안에 그 돈을 모두 소진해버린다라고 해요. 왜냐? 그들은 그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부를 증식을 시켜야 되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혹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증식을 시켜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만이 나한테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롬머라는 저자께서도 자기가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억만장자들은 어떤 패턴으로 돈을 관리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은 왜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걸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낮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소비하고 낭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를 잘 예측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권 당첨금을 교육에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손실을 대비하고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운다는 등 이런 돈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권 당첨금을 소비재나 감가되는 자산을 사는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지인들이 몰려들어서 나 이거 좀 줄래? 나 이거 좀 어떻게 빌려줄 수 없을까?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옷을 구매를 하든지 여태까지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교육시키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나 강연이나 유튜브를 강연을 듣고 그런 것들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소극적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어떤 식으로 메꿔낼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권 같은 걸 사지 않는데요. 사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요. 그 대신 그들은 돈을 거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리이익을 올리고 소극적 소득을 주는 자산에 투자해서 불리는 방법을 열거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거래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능한 복리이익을 올릴 수 있고 소극적 소득을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 소득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그런 소득을 소극적 소득이라고 해요. 돈은 그것에 가장 적게 가치를 두고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가치를 두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로 흘러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흘러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패턴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부자에게 주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패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수입과 지출에서 동일한 경제적 금전적 균형이 존재한다. 즉 어떤 경제에서나 모든 지출과 수입은 전체 자금과 정확하고 동일하게 균형을 맞춘다. 돈에 가장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돈에 가장 가치를 두는 사람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은 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대거 모인다라는 거예요. 슈퍼리치의 80대 20의 법칙은 여기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2014년 연방준비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3%의 미국인이 전체 미국의 부의 54.4%를 갖고 있대요. 3%가 54.4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가장 가난한 90%의 가족들이 가진 전체 부의 2배가 넘는 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하는 걸까? 54.4%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장 가난한 97%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들로부터 훔치거나 압수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소비를 해서 그 상위의 3%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벌은 거예요. 97%가 소비를 하고 그 3%가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 그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돈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돈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돈의 흐름은 아이디어, 무역거래, 부채와 신용, 서비스와 가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에 대한 해결 형식을 띤 에너지의 교환이라고 친다면 에너지의 교환.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물건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사야 돼요. 사야 된다면 그거의 에너지의 수단으로서 이 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은 계속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돈은 낭비함으로써 돈의 에너지는 그들의 소유에서 빠져나가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론들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돈은 예측 가능한 패턴 가지 알겠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은 평등하게 분배되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야.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더 많은 부를 불러올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부터 그러면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어 라는 것도 알겠고 마지막으로 돈은 계속적으로 흐른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나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교환시키기 때문이야. 나는 상품이 필요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는 상품을 받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의 교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없잖아요.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돈을 관리하고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이것 가지고 돈의 의미도 알겠고 정의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답이 나오고 있어요. 돈은 서비스와 가치를 향해 흐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돈은 서비스와 가치를 향해 흐른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으시죠? 사람들의 인간의 욕구들은 편안하고 행복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돈을 지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집을 사는 이유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의료기술 내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 인류는 인간들의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감과 편안함으로 가치 있는 돈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원하고 그것들을 사는데 돈을 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에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저장된 에너지를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 정보로 교환을 하고 돈을 지출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 돈이 에너지 전달 수단이다 라면
에너지 전달을 늘려라는 거죠. 에너지 전달을 늘려라. 에너지 전달을 늘려라. 그러면 돈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편안함과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에너지 전달 수단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 정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불행해하고 슬퍼지거나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소극적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는 의미예요.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3분의 2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싫어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 벌면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일하면서 부유해지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을 버린다. 그들은 부가 그들의 능력 밖이라는 것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킨 다음 내밀한 욕구와 가능성을 못 미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돈에 대한 추구는 잘못됐다고 스스로 세뇌시킨 다음 자신이 실패했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당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공정한 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공정한 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당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거예요. 공정한 가격을 받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를 가르쳐서 이 원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을 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한 가치를 전달을 해줬고 그만한 대가를 받을 만큼의 열정과 열의를 쏟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종의 진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단지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목적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목적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떤 삶을 사실 건가요? 60대, 70대, 80대, 90대 어떤 삶을 사실 건가요? 한참 일하다가 아이들 키운다고 경력이 끊기거나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실 건가요? 남은 인생이 한 60년 남은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한 60년이 남았어요. 60년 동안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사실 건가요? 앞서 4시간만 일한다 해서 팀 페리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자기 개발과 그리고 봉사에 집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당장 집에서 뛰쳐나오셔가지고 뭐라도 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하시고요. 뭐라도 하시고 절실함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래야지 단돈 10,000원을 받아도 좋고요.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좋아요. 거기서 경험을 쌓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패턴을 이기시고 그런 다음에 샵을 차리시더라도 뭐 어떤가의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꼭 지금 나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도 찾으셔서 바깥으로 나오시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세요. 혹시 경력이 이렇게 단절돼서 하기가 두렵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배운 거 그 티끌만큼이라도 있고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내가 잘하는 일 말고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잡으세요. 나이 저희 결코 많지 않아요.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산 거보다 더 많이 살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을 김미경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은퇴할 거야? 아니면 제2의 현역을 살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제2의 현역을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60대, 70대 넘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시간은 계속하고 이 많은 시간에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뭔가를 찾아서 하셔야 되세요. 나는 못하면 어떡하나, 이 있는 재산마저 날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건강 걱정,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시간도 가장 많으시고요. 시도해 보지 않고 뭔가를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걱정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걱정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걱정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60대, 70대, 내가 여태까지 집에서 밥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엄마들은 곧 방학이 다가와요. 방학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누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저처럼 집안일 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난 누가 반찬만이라도 매번 이렇게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체인이라 여러 대기업들에서 많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갈망하고 필요하고 편안해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매칭을 시키셔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면은 그 대신 어때요? 뭘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일거리가 생기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다, 60대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꼭 길이 보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선택하시고, 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